추상적으로 발표하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서로 토론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리되거나 이렇게 되면 팩트가 유혹이 오죠. 도루킹 사건 판결문을 보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악마가 유혹하는 손길에 내몰려서 심각한 잘못을 한다 생각을 해보고, 이건 뭐 어느 정당을 얘기하거나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인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인기 깊은 분노가 인기의 비결입니다. 저도 분노가 있고요. 여러분도 분노가 있으시고 모든 분들이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이든 간에 이 뿌리 깊은 분노에 대해서 폭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저는 뭐 인기가 폭발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예전에 나왔던 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구호가 아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진영에 따라서 그 대중의 인식을 이제 선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평등과 자유화하는 것은 해먹은 논쟁이죠. 근데 이제 어느 쪽에 더 강조를 하고 어느 쪽을 더 왜곡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대중의 인식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동은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의 자유다. 그걸로 이제 왜곡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감정적인 접근을 근데 사실은 미디어가 이런 감정적인 접근에 대해서 정치권의 감정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논리를 정돈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우리나라에서 굳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편승해서 감정적인 접근에 대해서 증폭시키는 그러한 보호 태도를 일관하고 있죠. 최근에 5시간 어떻게 계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감정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익 이론의 아주 근본적인 철학이에요. 결정주의 사관. 이 결정주의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옳은 역사편에 서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자유주의 진영의 경우에는 결정주의적 그러한 역사관보다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념으로 폭력적인 대중운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 예언을 즐겨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과학적 예측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 메커니즘의 출시에서 정권이 이제 창출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권이 아주 이상하게 과거사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가?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가장 의미가 깊었던 것이 독립이죠. 독립기념, 건국. 건국일 언제이신지
개천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으로 보실 수 있어요. 개천절.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으로 한 분 계시고, 아까 개천절도 한 분 계신 것 같고, 네. 임시정부 수립일, 정부 수립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왜 이걸 흔드느냐? 저는 뭐 당연히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이 되면서 건국이 완성된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한 것이라고 보고, 그 탄생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심에서 운영된다. 당연한 건데 이걸 흔듭니다. 이걸 흔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이승만에 대한 그러한 걸 흔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반만년 역사죠. 개천절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념적인 가능성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접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저기 이승만에 이르는 박정희 등등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 전 대통령 중에서 쉽지 않아요. 행복하게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촛불 얘기를 초반기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하나의 혁명의 자리로서 위상을 정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태를 혁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혁명이라는 그 네이밍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그런 폭력적 사태 이후에 어떠한 질서가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위상을 그대로 정립시키는데, 과연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거냐? 그럼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체제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촛불혁명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렇게 조금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세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조금 요약을 하면, 이 보건, 의료,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 통제를 거의 사회주의 체제까지 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유치원까지 지금 차림 유치원에 조립된 것까지 흔들고, 그래서 국립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외세 통일민족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올브라이트가 쓴 파시즘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돼서 많이 팔리고, 저도 읽고 저희 와이프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국무장관이 그 파시스트들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파시스트적 성격을 도출해내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럽기도 하고 있고, 그 속성이 보면은 에디슨이 그 무솔리니를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상당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분들이 많았다. 사실 그 히틀러가 얘기하는 거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바를 1대1로 비교해보면 그다지 틀린 게 없습니다. 나의 삶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대통령께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 나의 행복이 국민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히틀러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맨 먼저 하는 건 노동계의 이 장악이죠. 노동계 장악. 그래서 저먼 레이버 프런트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그 노동 세력을 장악을 하는 거죠. 네, 여전히 비슷한 그런 이제 연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복지재단도 장악을 합니다. 복지에 있어서 국가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히틀러에 의해서 시도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독교 세력이라든지 다양한 종교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복지재단, 이런 이제 NGO 활동들을 하기 이거는 이제 하나의 NGO로 통합을 해서 그걸 장악을 합니다. 물론 국가는 아니지만 그 히틀러의 영향력 하에 재단을 만들어 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 대기업에 대한 장악, 이것도 역시 히틀러가 시도를 해서 손아귀에 놓죠. 어떤 분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에 더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노동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합니다만 히틀러를 비교했을 때 히틀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왜 대기업을 죽이느냐 잘 기들이면 된다는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 같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다음번 제가 할 때는 차베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때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날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고 경제 정책도 그러한 그 노선에 임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공약을 보면 여전히 이제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장을 확대하는 것이고 평화와 안전, 지속 가능한 활기찬 대한민국 그런 얘기입니다. 늘 들어서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영향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티끌모아 태산,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이나 정치인, 뭐 문재인 정권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티끌모아 태산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집단에 가면 그 집단과 다른 집단을 이제 분리하고 대립적 관계 속에서 그 집단을 옹호를 하죠. 그러면 온전히 그 집단은 자기 지지 세력이 됩니다.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가서 그 집단을 또 옹호를 하죠. 하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 여성, 소외계층, 귀족노조, 지방 호조, 청년, 뭐 장년 등등의 환경주의자 등등에서 여러 우리 그 사상적 편린에 따라서 분리된 세력들이 있고 이 세력들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엔도스를 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보면 그야말로 질서 없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티끌모아 태산 정책은 좌파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민주당이나 정당에서 이러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은 원리적 정당으로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그 원칙하에서 숨이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정당이 있고 어떤 정당은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 정책을 써서 각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진영의 힘을 얻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유용한가? 티끌모아 태산 정책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당선된 다음에 정책을 실시할 때는 한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위기를 잉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장을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오늘 뭐 어제 뉴스에도 재판관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진영만 맞으면 그 사람이 그 조직 내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느냐를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장 채워주는 전략은
우리가 과거에 6.25 때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효합니다. 우리 우파 진영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장을 채워도 고마워를 하질 않아요. 왜? 될 사람을 채웠기 때문에 이건 내가 된 거지 뭐 당신 시켜준 게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히려 안 된 사람, 그 10명 중에 후보자가 있으면 1명 시키면 9명이 적이 된다는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닙니다. 이게 안 돼요. 근데 완장 전략은 뭐냐면 깡이 안 되는 사람을 올려주는 겁니다. 전혀 그 언더독이죠. 그 조직 내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을 올려줌으로써 그 사람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은 받을수록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조직 운영에 있어서 효과적인 건데 그 완장 전략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영 논리죠. 그래서 생태계 조성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굳건한 지지층을 형성했다라고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와 달리 지금 같은 경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다.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 가렸습니다만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삼성이 세계 1위가 된 건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다. 짜고 짜서 만든 결과다. 이게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습니다. 경제 안에서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새롭게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부자가 된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부자로 만들어라. 비즈니스 마인드는 자기가 잘 살기 위한 마인드가 아니라 남과 함께 남이 잘 살게 하는 그런 마인드가 비즈니스 마인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이 10원이 벌어지게 해줘야 내가 10원 이상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남의 걸 뺏으려고 할 때 저는 돈을 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마인드는 상대방을 부정하고 상대방을 타도하는 게 정치적 마인드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마인드는 남이 잘 살게 해서 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즈니스 마인드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합니다. 일전에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요새는 미국에 수완밋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완밋을 하는 분이 중국에 가서 공장에다 받아서 미국 전역에 청바지를 파시는 분이었는데 나보다 저 중국에 있는 공장장이 사장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정도로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남을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불어 성장하는 게 비즈니스다. 근데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접근하면 결국 이건 만인의 투쟁으로 된다. 결국은 이게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통계를 오독을 하게 되죠. 제가 사내 유보금 문제, 제가 과거에 KBS 공감토론 경제 포커스 한 2년 동안 제가 고정 패널로 나갔습니다. 사내 유보금 문제를 몇 번 나갔어요. 같은 패널인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기업에 쌓아놓는 현금이 아니고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이 회계 처리상 이윤이 나고 처분되지 않은 이익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자산으로 보존이 있는 것이다. 물론 현금 보유 자산, 현금 자산은 놓일 수 있지만 그것은 투자로 되게 된다. 그리고 제가 재무경제 가르칩니다만 그때 기업의 성장률을 계산할 때 사업비 부분 가지고 기업이 다른 타인 자본을 쓰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계산할 때 이거 사내유보금이 있습니다. 개인정원이.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패널이 몇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왜곡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실이죠. 그리고 이거는 의도적이다.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통계 왜곡이 가장이라는 말이죠.
자, 잘못된 인식 속에서 나온 정책들을 보면 이제 노령 체제 이게 이제 일부 언론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나타나고 있죠. 공황정국, 복지분홍. 당연히 공황정국이 되면 관료는 복지분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관료를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서울경제 월요일자에다가 제가 컬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발 일하는 척하지 마세요. 뭐 관료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료가 일하는 척하는 거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예산 타령을 먼저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를 많이 열다. 행사를 많이 한다. 그리고 우리는 참 잘하고 있다는 통계를 막 가져다 댑니다. 절대 우리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 그래서 총리께서 답변할 때 다 전 정권 성과만을 얘기하셨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규제를 만든다. 안전한 나라 만들랬더니 규제를 잔뜩 만들어놔요. 사다리 이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사다리 이용할 때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하는 척하는 나라가 됐다. 2년의 탈원전, 산업기관이 붕괴되고 있죠. 탈원전 하니까 탈원전이 아니다는 게 산업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탈원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굉장히 그 안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정도로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어요. 지붕에 녹이 났다고 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지붕이 녹이 났으면 사실 아무 가동하고 문제가 없는 정지를 시키고 고칠 때까지 이제 원전을 돌리지 않고 다른 데도 녹이 났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원자력의 이제 가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이거를 이제 안전으로 포장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어처구니 없으니까 아마 원안위에 이런 결정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왜 원전이 가동이 떨어졌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언론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원안위의 그러한 행태 때문에 1조 한 3천억 정도 단순 계산으로 1조 3천억 정도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3, 4억이 건설 제기 안 하는 거, 조기 폐쇄하는 거, 이건 뭐 따지면 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정책 때문에 이제 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가스 발전 얘기합니다만 가스 발전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친환경은 친환경적입니다. 친환경적입니다만 석탄 발전도 그에 못지않게 친환경적이에요. 우리 낙스 발생이 이제 미세먼지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스 발생을 석탄도 6ppm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통 가스 발전의 낙스 발생은 11ppm 정도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는데 석탄도 6ppm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석탄이나 원자력은 되게 기저발전으로 해서 그냥 계속 한번 기동을 하면 끄지 않고 계속 갑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일중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와 제일 적게 쓸 때의 차이가 한 70% 됩니다. 적게 쓰는 게 일중 최고의 한 70%가 일중 최저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부분이 한 반이 넘기 때문에 야간에도 산업 부분이 가동이 돼서 원자력을 끌 필요가 없고 원자력 기저발전으로 석탄 기저발전으로 꾸준히 싸게 뗄 수가 있어요. 연량 단가로만 보면 가스 발전은 원자력의 25배입니다. 25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용은 원자력의 처리 비용까지 다 넣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연료 단가만 보면은 가스 발전은 25배나 높은 비싼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가스 발전은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변동에 따라서 떴다 켰다 합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던 한경에 보도가 나왔던 LNG 발전소의 미세먼지 이런
그게 이제 초기의 기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력을 안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나주에서는 피똥을 쌉니다. 계속 이 전력은 1시라도 1초라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망가지는 체제가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의 수요가 늘면 이제 기동을 시켜야 되고 전력 수요가 적으면 빨리 꺼야 됩니다. 빨리 끄지 않으면 더 전기 나가요. 그래서 발전기마다 거버너 프리 영역대가 있어서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영역대가 있습니다. 이 영역대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중지시켜야 되는데 가스 발전이 그 역할을 주로 합니다. 껐다 켰다를 합니다. 근데 가스 발전의 대기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응동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짧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가스 발전이 오버되거나 하면 이때 미세먼지가 켤 때, 껐다 켰다 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스 발전의 경우에는 대기 시간을 3시간 이상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당신 전력 수요가 날 것 같다고 3시간 전에 예측을 해서 가동 주문을 넣습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급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급전 명령을 3시간 전에 달라. 그래야 미리 떼고 있다가 가동을 서서히 하고 있다가 3시간 동안 불이 달궈졌을 때 그때 출력을 올리는 그런 정도로 가스 발전도 대기 시간이 3시간가량 최대 석탄도 3시간입니다. 3시간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기다가 지금 태양열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열은 구름만 지나가면 확 발전량이 떨어져요. 감당이 안 돼요. 수요가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반 과정에서 쓰이는 건 더더욱 ESS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껐다 켰다를 더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조정참사 어제 발표됐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최저임금 가지고 고용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자로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이 왜 고용을 줄이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1805년에 로도데이를 이제 얘기한 과소소비설이라고 하는 거죠. 소비가 지주들이 다 뺏어가서 농민들이 소득이 없어가지고 소비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시스몬디나 하여튼 이 사회적 사회계열 사람들이 과소소비설을 주장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한계 소비 성향이 낮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높아서 이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득분배 뺏어서 농민한테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19세기 초부터 나온 사회주의 계열의 태도격인 그런 과소소비설입니다. 제가 이 과소소비설 책을 산 게 80년대 초입니다.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그때 여러 가지 문서들이 읽게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 나온 과소소비설 이야기. 아마 지금 있는 분들이 저랑 큰 나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읽은 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좌파 계열의 발전이 되고 그래서 마르크스에 이어지게 되죠. 마크스는 과소소비설, 김수행 교수도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마크스가 과소소비설자인가 할 정도로 마르크스 경제학과 과소소비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념적 계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조금 좀 세련시켰죠. 세련화시켜서 착실한 개념도 집어넣고 일반적 과잉 생산이라는 개념도 집어넣고 착취를 많이 해가지고 일반적 과잉 생산, 자본을 축적시키면서 일반적 과잉 생산. 그러나 이제 과소 소비설이라고 볼 수는 보다 없는 좀 더 그보다는 좀 나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케인즈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케인즈는 이제 그 케인즈 일반이론, 제가 일반이론 책을
한 5년 전부터 그 원서 자체를 가지고 강독이라고 해서 여러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비는 경기 변동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트레이드 사이클에 있어서 케인즈의 용어로 들으면 트레이드 사이클, 경기 변동, 트레이드 사이클 거기에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비중이 크지만 경기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투자가 훨씬 더 경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경기 결정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효 수요라는 개념을 창출을 하죠. 그래서 케인즈에 이르러서 완전히 소비하고는 단락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들이 분배 정책이 성장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최저임금제는 부도덕한 제도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만 최저임금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부도덕한 제도다. 우리 헌법에 보면 최저임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읽어보면 최저임금제를 마구잡이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늘리면서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를 운영하라 이렇게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최저임금제가 부도덕하냐? 이거는 못 사는 임금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국가가 하지 않고 누가 하게 하가? 사용자가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정권은 사용자는 부자, 기업은 부자, 근로자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실일까요? 우리 또 질문 또 던지겠습니다. 조영희 선생님한테 오늘 마주치는데 제가 공격받을까봐. 우리나라 이 사장님 이 자영업자하고 이건 이제 전공이십니다. 자영업자하고 근로소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세점 이하의 기울이 있을까? 근로자들의 몇 퍼센트가 연세점 이하인가? 또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죠. 왜 몇 퍼센트가 연세점 이하인가? 자, 이 비중이 근로자가 높겠습니까? 자영업자가 높겠습니까? 연세점 이하의 사업자 비중. 물어보니까 느낌상 자영업자가 높아요. 근로자의 47%가량이 면세점 이하인데 자영업자는 68%가 면세점. 자, 통계를 놓고 보면 이 최저임금제는 인상은 누구를 지금 옥죄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은 옥죄는 어려운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대기업, 물론 이 정권이 대기업을 프랜차이즈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역할이 어디에가 전가되느냐? 굉장히 힘든 자영업자, 소득이 없다고 어려운 사람은 아니죠. 단지 퇴직하고 전 재산 때려 박은 것밖에 없어요. 매도는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는 다른 직장 찾아가면 되지만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매덕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리스크를 걸게 경제 운영을 한다? 이건 완전히 이념에 중독돼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제로페이. 제가 과거에 지급결제학회 회장을 겸임했습니다. 지금도 명예회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해가 진짜 안 돼요. 제로페이. 공짜 없는 점심 없다 이런 교과서에 많이 가르쳤지만 드디어 오늘에서야 제로페이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를 않죠. 아무리 광고로 소리를 때려도 운영하고 있는 은행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힘 있는 데서 팔 밑에서 카드 수준을 낮췄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돈 벌고 있는 생각,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발기 고장되면 누가 고쳐주죠? 단발기 전편을 누가 수급하죠? 그거에 대한 생태계를 이해를 못해서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벤 사업자가 있는데 벤 사업자가 또 그것도 벤 사업자의 또 A실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층층 시야로 이게 지금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때려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말 못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정책 리스크. 소득주도 성장을 말씀드리면 분배가 성장을 야기한다. 이제 이런 족보 있는 이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분배가 성장을 야기한다는 족보인데 이 족보의 여론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최저임금으로 분배가 개선이 됐냐? 악화가 됐습니다. 1분위의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위에 가장 많이 준 게 뭐냐면 사업소득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 1분위면 가장 못 사는 사람인데 왜 사업소득이 있느냐? 맹분이실 겁니다. 그죠? 사업자는 부자여야 되는데 아닙니다. 1분위도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잘 압니다. 우리 집 식당 부엌보다 못하는데 식당 열고 제가 자주 가는 데는 김밥이 진짜 싸요. 2,000원에 배부릅니다. 많이 주시고 2,000원짜리 김밥 먹고 가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어디서 생활하면서 그냥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뭐 조금 있을 때 알바 쓰는 걸로 비용을 높여가지고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제로페이라고 해서 카드 수수료 낮춰서 카드 산업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수수료 없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카드 수수료가 비싸서가 아니라 장사가 안 돼서가 문제예요. 소득주도 성장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있다. 제가 최저임금책을 쓰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하고 임금의 배열, 임금 격차죠. 임금 격차랑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집니다. 아마 올 3월에 통계를 보니까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죠? 전 정부보다. 쪼개기 알바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고요. 당연한 이치죠. 비싼 건 안 쓰는 게 경기 원칙. 4대가 뭐 해체? 이거는 정말 보다 못해. 제가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참 유명한 학자들이 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보문제 이것도 정책보다는 정치다. 4대강 뭐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4대강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대중의 폭력에 의해서 소수가 좀 잠자고 있는 거는 4대강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집안이 여주 집안이니까 여주에 부모님 할아버지까지 여주 계십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 여주 참 좋은데 이천 사람보다 여주 사이 훨씬 더 좋아요. 같이 생겨가지고 같은 정부에서 퇴근하긴 합니다만 여주 사이 더 좋은 쌀이라고 생각하고 여주 쌀 지금도 삽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제 할아버지 홍수가 났어요. 지금 우리 여주에 사시는 분? 군청, 지금 시청이지만 군청이 있는 데가 어디죠? 홍문리, 그죠? 거기 한강이 그죠? 군청까지 찼어요. 정말 여주에 부부실 뭐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아마 살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그런 시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느낀 사람들은 4대강을 찬성하죠. 근데 그 녹조만 보신 분들은 이제 4대강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농사 입장에서는 녹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쓸 때는 아무런 파퓰리즘적인 이제 반헌법 정책, 국민연금. 예, 제가 뭐 헌법 위반이라니까 어떤 뭐 유명하신 분들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헌법 126조에 국가는 기업 경영에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운영자는 누가 책임지고 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운영하되 뭐이 국민의 돈이니까 사고 팔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사고 팔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사고 팔아라.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로서 사고 팔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뭐 스튜디오 뭐예요? 뭐 이상한 얘기죠.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집사는 말이죠. 우리가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마이너스나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바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집사죠. 집사도 아닌 사람이 집사라고 와요. 야, 이거 말을 못하는 거니까 집사도 아닌데 너 집사 아니지라는 말을 못해요. 국민이. 그게 집사 아닌 거죠. 저는 뭐 논리적 비약도 이 정도 비약이 되고 이게 통한다. 대한민국이 이 논리가 통한다. 우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을 부정해도 통하고 건국기를 부정해도 통하고 그리고 이 자기가 집사가 아닌 정부가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통한다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묶어갈 수 없는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뉴스에 재정 건보 재정 지금 뭐 문재인 캐릭터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나왔죠. 이게 국가 통제를 다 강화하는 겁니다만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뒤에서 얘기할 거 미리 땡겨서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죠. 노인 고령화가 되고 있죠. 세월호가 왜 사건이 커졌어요? 나와야 될 사람들을 같이 있자, 함께하면 안 다친다라고 배 안에 잔뜩 있어가지고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가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때는 십시일반이 돼요. 내가 밑선대가 작으면 미대세대가 십시일반에서 이거를 부가시키는 어떤 식으로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위가 커지고 아래가 작아지는 이런 인구 구조화에서는 사회주의적 복지체제, 사회주의적 교육체제, 사회주의적 뭐 건강 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스테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 가고 있어요. 왜?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긴 제가 제 무덤에 침을 뱉어서 뭐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대한민국 정책 당국자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리더라고 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보다 우리 미래가 더 잘 살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주도록 내가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국민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헌신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체제에 대한 지금 획기적인 개혁이 없이는 미래에는 제한밖에 없다. 제가 국민연금 개혁 책도 썼습니다만 다 안 팔리는 책이라서 여러분 보시고 거의 이제 종량제로 봉투에 넣어서 가야 되는데 쓸 때 제가 선진국도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경험을 한 거죠. 고령화 사회를 경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공적연금은 사실은 개인연금에서 훨씬 더 노후가 보장이 더 잘 됩니다. 억지 춘향격으로 미래세대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고 현대 세대들은 지금 그 연금이 훨씬 더 적습니다. 내가 그 돈 내서 지금부터 저축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바꿨지 않습니까? 사회 3민주의 정권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스웨덴이 바꿔버렸어요. DC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체제를
이 문정권이 하는 체제, 과거 60년대의 정신적 소산에서 나온 이 체제는 미래 이 체제에 맞지 않는다. 우리 인구 구조에 맞지 않는다. 미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교육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었고, 우리 교육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 사립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세대학에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국립대학에 있었어요. 받는 거를 굉장히 후회하는데, 한국은행 받는 걸 제일 제가 후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 받는 걸 그 다음 후회하고 있고, 지금 NGO 활동하는 걸 후회하고 있는데, 후회 연속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소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이 달라요. 제가 국립대학에 있을 때 그 학생들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면담한 적이 별 기억이 없어요. 제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학생도 교수도 이미 이제 서로 대면하는 사회이다. 근데 이 연세대학에 오니까 제가 과외 선생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칠판을 강의 시절에 연구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다시 문제 풀어주고, 늘 학생들이 찾아오고, 그게 당연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면담 기회를 더 넓히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면담 기록을 작성하게 하고 인터넷에 올리게 하고, 이런 비용이 들면 비용도 대주고, 그런 굉장히 학생 친화적으로 좀 학교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교수 회의의 논제가 달라요. 연세대 논제하고 국립대학에 있을 때 교수의 논제가 달라요. 저는 국립으로 가면 우리 교육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서울대학이 연세대학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까지의 명성은 못 이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망가질지 모르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 배운 거 없어요. 솔직하게 회사에 우리들 데모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배운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배운 거라고 한다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인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문적 교육은 저는 별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세대학에서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제한, 그래서 스카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학벌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아파트로 대충 소득을 결정시켜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보면은 제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요. 제발 학벌 사회가 됐으면 연합고 학력고사인가 그 순위대로 좀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 성적수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고, 제 임금은 아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고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허물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체제를 붕괴하는 게 촛불혁명인가 아닌가. 근데 이런 정책들이 지금 국내 수요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고 부분도가 진짜 저 안에 숨겨져 있어요. 제가 법원에 판사들에서 별로 좋은 얘기를 나쁜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법원에 조정위원으로 한 13년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약간의 일을 하고 있어서 법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사건들을 보면 정말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돈 못 치고 돈 못 받고 이런 사건들인데 지금 심각한 상태이고, 산업 기반 지금 제조업 가격률이 70%대로 떨어지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투자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붕괴됩니다. 국제 경쟁력 지금 우리나라 물건은 삼성 반도체 말고는 지금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일본 온 거를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고 망가뜨리는지도 모르고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그런 사인이 것 같고요. 사회보험체제도 분리돼서 앞으로 올 거는 저는 수출부재로 인한 외환수급의 문제, 또 재정위기. 재정위기는 일본이 92년에 그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 해서부터 일본이 재정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92년부터 일본의 세수는 늘지 않아요. 당연히 세수는 뭐 어쩔 수 없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늘게 돼서 이 적자가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까지 오는데 불과 10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데 이 순간에 아직도 추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빚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이는 게 내년 선거밖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미래를 위해서 저는 지도자가 한 명 지도자 대한민국 역사에 남기는 이름을 남겨야 될 지도자가 저는 이렇게 재정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뭐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수년 내에 재정 위기가 올 것이고 재정 위기 오는 순간에 저는 외환 위기도 같이 온다. 외환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내수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환 위기 그때쯤 되면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서 금융위기까지 지금 뭐 다 금융부분도 안전합니다만 그러한 위기 3중 위기가 동시에 터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런 잘못된 정책의 소산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분 안에 끝내라는 겁니다만 분노를 일으키는데 대외도 없고 그러면 분노해야 될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대외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고요. 가게소도 기업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가 뭐 들쑥날쑥합니다만 그걸 어느 순간 끼어가지고 마치 근로자들은 못 살고 기업은 잘 산다. 피용자 모습은 작고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맞지 않고 소득 불평등도는 개선되고 있다가 이 정부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내 유고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노의 근거가 전혀 없다. 자, 언론이 지금까지도 팩트 곡간만 쌓아오던 대기업 나누지 않았다. 이게 지금 최근에 KBS 뉴스의 뉴스입니다. 이게 언론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확대 왜곡을 재생산하는 분노 유발을 하는 매개체로서 촉진자. 그래서 뭐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게 또 대통령과 함께 유행이 되는데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고요. 통계적으로 다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특히 교육 조건이 악화돼서 국민 소득 증가율은 지금 국내 총생산 증가율 2.7%보다 훨씬 낮은 1.2%에 불과하다. 이것도 이제 보면 재정 지출에 따른 분식적인 그런 성장이다라고 있고 올해도 뭐 비슷한 추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정책 최저임금 문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영향률이 25%가 되고 그에 따라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농림어업 부문에서의 고용이 늘고 음식 수거업 등의 취업자가 됩니다. 연금 사회주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126조에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은 헌법 126조를 위반하고 있다.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 열심히 작업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전문위원회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위원회의 의결로 만든 이 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그것도 외국의 펀드 내지는 일부 사모펀드 케이스 구조조정 펀드라고 얘기하는 강성 펀드하고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건 언어 도단이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디를 필요할지 모른다. 경영 개입이라고 하는 명백한 거고요. 경영 개입에 여러 가지 종류는 실과가 났습니다. 왜 한지이느냐? 경영 성과가 따지면 다른 데가 훨씬 더 나갈 많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러면 일정 부분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유엔적 성격이 강하다. 유아교육법 유치원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정원 10% 감축한다는데 동의하실 분 계세요? 쉬운 얘기입니다. 그냥 뺏겠다는 거죠. 요새는 그런 법규가 많이 들어왔어요.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펜대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의사면허도 쉽게 정지할 수 있어요. 보고하는 의사면허 정지시킬 수 있어요. 밥줄을 그냥 바로 빼서요. 우리나라 정부는 대단한 정부입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교육 장악을 하고 언론 장악하고 지적 장악하면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교육이 장악됐어요. 공부 잘하면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과서 읽어보세요. 언론 장악했죠. 마지막 부분까지 장악이 되면 저는 대한민국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달려받는다. 그래서 약탈적 경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단과 처방은 인구 구조에 따른 정계 체제의 변화, 결국 자유주의가 다르다, 공동체 자유주의가 다르다라는 결론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정 조원입니다. 원래 이제 재단에서 그 지정 토론을 말씀하실 때 저는 그냥 경제 정책이라고 말씀하셔서 경제 정책이면 오케이, 전공이니까. 근데 그 양준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경제 정책을 훨씬 넘어서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너무 내용이 대가다우시고 철학이 담겨 있어서. 근데 제가 발표를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토론이니까 물론 초청해도 오진 않겠지만 반대 진영 쪽에서 한번 오셨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저는 전적으로 교수님 발표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토론이라기보다는 교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다면 저는 이제 경제정책의 좀 현실적인 그리고 좀 테크닉적인 그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특징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보기에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경제 위기가 우리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경제가 불황의 극을 나를 때는 상당히 좀 위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 위기라는 게 한 1, 2년 그 정도면 끝났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바로 반등을 했고, 물론 이제 외환위기는 조금 길었죠. 근데 지금의 위기는 그때와 위기하고 많이 틀리고, 우리가 이제 그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위기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완만하게 경제가 나빠지는, 일본의 장기 불황이 그렇게 시작됐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제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여기다 다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구조적인 침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요. 잠재 성장률은 보통은 떨어지는 시간이 흐르면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 보시면 이게 옆으로 그림을 늘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차이가 뭘까? 제조업의 구조조정,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 경제가 효율성이 나빠졌을 때 그들은 민간을 중심에서 빨리 움직였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죠. 그 제조업의 문제가 최근에 이제 조선업, 자동차산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예를 볼 때 우리나라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는 원인은 우리가 이제 생산함수,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함수 보면 기술, 그다음에 노동 자본인데 노동과 자본도 떨어지는데 최근 떨어지는 포인트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TFP라고 말하는 기술인데 경제 성장률 한 최근 15년 동안 떨어진 거에 한 3분의 2가 혁신 쪽에서 많이 떨어뜨렸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는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추세, 경기가 나빠지는 추세가 24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 우리 경제사, 한국 경제사를 봤을 때 24개월을 넘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 만약에 비관적으로 보시면 올해 말까지 정도 보는데 그러면 한 30개월? 경기 하강률이 30개월에 걸쳐서 진행됐던 시기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외환위기랑 금융위기 때도 길어야 한 1년 정도 침체되고 바로 반등이 됐는데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죠. 좀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한 10년 안에 우리가 2% 평균적으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평균 성장률을 보시면 되는데 2% 정도 그러면 1% 성장률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장률 한은에서 얘기하기로 하면 2.87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력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투자를 안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동력이 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혁신 쪽, 기술 혁신 쪽에서 보시면 우리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기술 무역 수지를 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이제 우리의 문제점인데 성장 잠재력, 특히 이제 제조업 경쟁력이 성장 잠재력을 결정짓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보시면은 지금 5위로 밀려 있고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과거 한 2005년만 해도 중국은 한 17위 정도, 우리가 6위로 우리가 한참 중국을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을 했고요. 한국경제연구원, 저희 연구 자료가 아니고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년 후에 우리나라 8대 주력 산업 중에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선업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휴대폰이고 디스플레이고 중국이 뺏긴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어렵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 그걸 대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쪽이 많이 편중되어 있죠.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여기 2017년 규모가 2016년 규모가 600억 달러, 그다음에 2018년에 1,200억 달러 수출 규모가 그랬는데 비중이 한 20%죠. 우리 수출 산업 비중이 이렇게 한 품목이 20%를 넘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반도체 의존이 높다가 최근에 반도체가 꼬꾸라지면서 전체 수출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 이후의 산업은 있는가? 이게 산업부에서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빠르게 늘고는 있죠. 근데 이거 4개 다 합해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지금 5%도 안 됩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도 없다. 자, 네 번째 기업은 왼쪽 그림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하는 규모입니다. 규모인데 2014년하고 2018년만 비교해보면 2014년에 한 360억 달러 우리가 국내 투자를 하고 해외에 나갔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600억 달러로 확 늘었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 들어서 갑자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투자를 국내에 안 한다는 거는 고용 창출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거는 내수라든가 소득주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기업을 해외로 내몰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런 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노동시장의 그 경쟁력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그 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결정되는 게 맞냐면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는 생산성 증가율을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노동 생산성 증가율 마이너스가 나죠 최근에. 근데 임금 인상률은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본다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임금도 깎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이 지속된다는 건 기업을 이제 바깥으로 보는 노동 비용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얘기는 좀 설명을 끝내드리고요. 고용 문제인데 고용 시장 자체도 문제지만 저게 장기화되면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기냐면 가격 구매력이 위축되죠. 가격 구매력인데 어떤 가격이냐면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아무래도 근로소득에 의존할 수 없는 계층이 어려워지는데 취업자 수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고용 탄성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에 취업자 증가율을 분자를 했을 때 경제 성장당 얼마나 취업자가 빨리 느는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고용 창출력이 높은 경제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 그 다음에 트럼프나 아베의 경기 부양책 이런 영향이 미국과 일본은 컸었고 우리는 반대로 갔고 이런 부분들에서 최근에 고용시장의 그 회복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행사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내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5가지만 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 사상적 기조는 이런 기조로 흐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월가 시위로 대표되는 어떤 포용적 자본주의, 그 이전에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은 나왔지만 그때부터 본격화됐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선진국들에서 포용적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가 있을까? 제가 세세히 그들 나라의 경제정책을 모르지만 지금 잡고 있는 정권들의 성향을 보면 미국은 공화당이고요. 일본은 자민당이고 유럽도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가 빼놓고는 진보 정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에서 흐르고 있는 그 경제 철학의 사조가 포용적 자본주의가 전 개인적으로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오른쪽 그림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고 왼쪽이 공급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왼쪽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틀은 그거죠.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 늘고 가계소득 증가하고 소비가 늘고 이게 다시 기업의 이익의 증가에 도움이 되는. 근데 오른쪽에 이제 지금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은 여기 시작점에 수출 증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고용 쪽에서의 임금 고용, 그 다음에 가계, 소비, 다시 기업의 이익이 증가, 그게 다시 임금 고용 증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저 순환 구조가 성립이 되려면 이 사이클이 영구동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단계를 거치면서 누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소비나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게나 기업이 100%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누수가 있으면 동력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동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힘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수출 쪽입니다. 그쪽에서 돈이 들어와야 돌아갈 수 있는데 논리는 참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한데 실제 현실이 좀 간과가 되어 있는 그런 성장 전략이었고요.
엄밀히 말하면 소득 주도가 아니고 임금 주도죠. 여기서 포인트가 임금도 올려야 되지만 사실 고용도 올리는 부분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이라는 게 공공 사이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민간 쪽에서 고용을 늘려야 사실은 동력이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고용을 못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예 출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최저임금제 이제 많이들 언급을 하지만 사실 이 정부 출범하기 이전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정 결과에 따르면 노선의 음식 숙박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실제 최근 고용 동향 통계를 보면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가 제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에서 별다른 부분에 도소매, 음식, 숙박 쪽입니다. 자영업이 많이 몰려있고 아까도 교수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이쪽이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우려가 있었음에도 강행을 했죠. 강행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용시장 상당히 좀 어렵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논리가 뭐였냐면 임금을 올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그 근로시간 단축하고 그러면 고용을 많이 쓸 거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 고용시장에서의 가격 변화, 그 다음에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해서 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인건비 절감 방향으로 대응을 해버립니다. 자동화라든가 있는 사람 자르고 어떤 이제 그 업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예. 단순히 어쩔 수 없이 강제를 하면 고용도 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판단을 못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월간 지표입니다. 통계지수 나오는 이게 이제 경기 상황,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데 이건 과거 통계고요. 꼭대기가 2017년 5월입니다. 5월이면 지금 딱 2년 전인데 그때 경기 정점을 치고 쭉 내려갑니다. 이거 내려가는 건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거 추세가 내려가면 경기가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떨어지는데 누가 봐도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인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기재부의 그림북에는 경기 회복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경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건데 근데 정말 기재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거의 똑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을 것 같지만 뭔가 나름의 이유로 경기 회복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올해 들어서는 경기 회복이라는 단어가 경제관련 부처라든가 국제기관에서 일제히 다 빠졌습니다. 경기 회복이 빠지고 잠재 성장률 수준의 회복. 잠재 성장률이 얼마인지를 안 밝히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의 회복. 그다음에 경기 둔화.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썼다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예. 근데 혹시나 정말 이렇게 믿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경기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 제대로 된 경제정책 대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무오류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속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 이런 부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정부 출범하면서 쭉 설명 글을 길게 써냈는데 그겁니다. 갑자기 대통령께서 무슨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다.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뭐냐? 근거 자료가 뭐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통계청에서 나온 1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그러다. 근데 그 분석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또 이제 기자들이 악의를 한 거죠. 공개해라. 공개했는데 근로자만, 취업이 돼 있는 사람만 했더니 90%.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렸을 때 분명히 해고된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건 샘플에서 싹 빠진 거.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홍상표 수석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그 해명이 또 기자들의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만둔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그런 경제 이슈에 대해서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또 해명을 하고 이게 계속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그리고 그 옳다는 주장을 버리지 않으니까 뭔가 허점이 생기고 계속 변명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최근까지의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정부 만능주의죠. 이건 지금 정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최근에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 정부 사이드가 한 3분의 1, 경제성장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만. 이게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정부 예산 증가에 보면 지금 정부 들어서 엄청 늘었어요. 예. 이전 정부 예산 한 4%, 5% 정도였는데 2018년에 7%, 올해는 10%. 지금 추경 반영 안 된 게 10%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정부가 성장을 지지할 수 있나? 안 되죠. 예, 장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인식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본 건 아니고 제 생각인데 경제 계층을 왼쪽에 항아리형과 호리병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의 모습은 이걸 겁니다. 중산층이 어느 정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못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이러면 사실은 타겟은 여기에 맞춰줘야 되죠. 예, 여기나 차상위 계층 이쪽에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저소득층, 중산층은 별로 없고 그리고 소수의 고소득층 타겟을 저소득층에 맞추고 그리고 이러한 시각들을 확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 대기업, 그 다음에 고소득자, 정규직, 그다음에 집 있는 사람은 자기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 그리고 이쪽에 근로자, 중소기업,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무직자, 저소득자는 자기 편. 경제를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예,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게 중산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의 방향이 상당히 좀 편향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워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일곱 번째는 이거는 내용을 다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자 누가 봐도 경제수석이 물러났고 주도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경제수석도 물러났고 그다음에 실장도 물러났고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예, 이거는 언론사들의 서베이 결과에 의해서도 실패한 정책이 분명한데 이걸 다 말을 슬그머니 바꾸죠. 포용적 성장이라고. 그게 그거죠. 예, 그건데 뭐라고 할까?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우리나라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정부 정책의 경직성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한국 사회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신념을 위한 것인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지금 정부의 잘못된 점을 꼽으라면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을 이겼던 정부는 없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부작용은 그 힘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역시 포퓰리즘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자신들의 신념을 뭐건 그 다음에 그 경제정책의 철학적 바탕이 뭐건 간에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정책에 가장 크게 요구되는 덕목이 유연성이군요. 현실에 맞춰서 자기들의 신념이 안 먹히면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하고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그런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경제에 대한 시각, 그 다음에 정책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반대쪽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데 그런 쪽에 어떤 포용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지금 정부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다른 쪽은 저는 일부 공감하는 지금 정부에 기조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방향 이거 지금 안 고치면 당장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 기반자들이 좀 심각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